첫눈이 내리던 날 그대 손을 꼭 잡고 사뿐히 앉은 이 눈을 밟고 걸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사람이 날 아프게 할 줄 모르고 안녕이란 말을 하네요. 나를 떠나가네요. 내 손을 차갑게 놓은 사람 널 사랑해. 가슴 아파도 괜찮아. 널 사랑해. 눈물 흘러도 괜찮아. 네가 다른 사람 만나서 나보다 행복하다면 난 괜찮아. 널 사랑하니까. 보며 나도 울고 말았죠. 얼마나 내가 사랑했는데. 널 사랑해. 가슴 아파도 괜찮아. 널 사랑해. 눈물 흘러도 괜찮아. 네가 다른 사람 만나서 나보다 행복하다면 난 괜찮아. 널 사랑하니까. 이 눈이 다시 내리는 날엔 그때마다 그대 생각날 텐데. 그대 보고 싶을 때마다 나 어떻게 하죠. 어떻게 그댈 잊고 살아가죠. 내 가슴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내 일생을 바쳤던 사람이니까. 하늘이 허락하는 그날 우리 다시 만난다면 그때 우리 헤어지지 말자. 네, 안녕하세요. 뉴스데스크의 금요일 바람잡이 지영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유정 기자입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우리가 3주 만에 이 자리에 앉게 됐어요. 맞습니다. 뭐 3주 만에 앉으니까 좀 감회가 남다른가요? 어때요? 떨리네요. 진짜요? 네. 제가 화요일 진행도 최근에 안 하고 있었고 진짜 오랜만에 뵙거든요. 떨리네요. 떨려요. 네. 저는 솔직히 말해도 되죠? 네. 지금 원고도 지금 막 오고 있습니다. 프린트아웃을 지금 했습니다. 따끈따끈한 원고입니다. 네. 저는 이 2주 쉬었고 사실 금요일 이 시간이 얼마나 집에 가고 싶은 시간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2주 쉬었고 그리고 어제 또 창사기념일이라 남다른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네. 쉬다 보니 쉬는 게 몸에 딱 익어서. 그렇습니까? 20년 이상 일하셔갖고 일하신 게 몸에 확실히 배신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것도 노니까 좋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저의 나태한 마음을 딱 반성하면서 여러분을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오늘 노래 재영님이 신청하신 SG 워너비의 첫눈이라 노래 들으셨어요. 네. 눈이 벌써 왔잖아요. 맞죠. 첫눈도 왔죠. 근데 뭐 기온이 아직 안 떨어져서 눈이 오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긴 해요. 펑펑 오려면. 네. 그렇죠? 네. 근데 눈 좋아하시나요? 저는 진짜 싫어해요. 그래요? 네.
저는 올해 느꼈어요. 뭘? 아, 내가 겨울을 좋아하는구나. 아, 겨울은 네. 좋아하는데. 제가 추위를 유난히 많이 타가지고 응. 추운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응. 겨울을 좋아한다는 걸 몰랐어요. 아, 그런데 겨울에 그 특유의 향기가 있잖아요. 그쵸, 있죠. 네, 그걸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 올해서야 알겠습니다. 올해에서 네. 나이가 드는군요. 저는 눈 오면 질척거리고 미끄러워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빙판길 걷는 거기 때문에 잘 넘어지거든요. 자,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네. 저희도 3주 만이어서 이렇게 사담이 좀 길었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에 백신 미접종자 딱 한 명만 같이 할 수 있게 됩니다. 방역 패스 적용 시설도 확대됩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 카페 다 포함되고요. 그리고 학원, PC방, 영화관 이런 실내 다중 이용 시설 대부분이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12살에서 18살 청소년에게도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부터 그 백신을 맞고 또 항체가 형성되고 하는 기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8주의 유예 기간을 거친 다음에 2022년 2월부터 청소년한테는 본격적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네. 이 청소년 관련해서는 여론이 반반으로 반반이에요. 극명으로 나뉘고 네,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가 있던데 네. 어쨌든 어쨌건 연일 신규 확진자가 5,000명 규모로 네. 네. 아, 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아지고 오늘도 있습니다. 많았어요. 네. 그리고 위중증 환자도 계속 증가세가 네.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신종 변이 오미크론 확진자가 국내에서도 확인이 벌써 됐죠. 됐죠, 그리고 여러 명. 확산을 억제할 필요성이 너무 커졌다. 이런 것 때문에 오미크론은 또 전염성이 더 강하다고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훨씬 강화된 방역 기준이 발표가 된 건데 일단 다음 주부터 4주간 시행이 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오늘 기자들이 윤석열 후보한테 이준석 대표를 만나겠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네. 저렇게 말했습니다. 네, 뭐 이게 너무나 만나고 싶다고 네. 간절히 만나고 너무나.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 내용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이런 젊은 당 대표다. 제가 대선 후보로서 함께 대장정을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틀 전에는요, 약간 이렇게 뚱한 표정으로 그쵸. 무리하게는 연락하지 않겠다. 당무에 복귀하면 만나든지 이렇게 했었는데 이틀 만에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아무래도 윤 후보가 어제 홍준표 의원을 만나서 뭐 도움을 요청하고 깊은 대화 나눴다고 하는데 이것도 영향이 있었을 수 있고 국민의힘의 이 내홍이 거의 한 달째인데 지켜보는 유권자들이 정말 지긋지긋해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게 뭐 대선인지 네. 안에서의 이 얘기인지 그리고 저렇게 안에서 선대위 갖고도 저렇게 말이 많고 내홍이 깊은데 나라를 바뀌어도 되겠어? 이런 걱정까지 사실 나오고 맞습니다. 있는 네. 판국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윤 후보가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 한국소비자원이 20, 30대가 많이 구입하는 수입 의류 4개 브랜드 8가지 기본 셔츠 제품을 대상으로 국내 구매가랑 해외 직구 가격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떤 브랜드냐면 라코스테, 메종 키친의, 아미, 스톤 아일랜드. 그랬더니 현지 배송료에 그 현지의 세금에 국제 배송료에 관세에 부가세에 대행 수수료까지 다 합쳐도 국내 판매가보다 쌌다고 합니다. 네. 가격 차이가 최소 7%에서 최대 30%까지 났다고 해요. 네. 확인해 보니까 의류뿐만이 아니고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영양제 품목을 가리지 않고 네. 근데 해외 직구 시장이 매년 엄청 상승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올 들어 3분기까지 해외 직구 시장 규모가 3조 6,300억 원이 3조 됐다고요. 6,300억 원. 네. 네. 저도 어제 사실 양말을 해외 직구로 샀어요. 그러니까 양말까지도 사실은 해외 직구로 사게 되는 거잖아요. 이탈리아에서 직구로 어휴. 샀어요. 양말. 네. 네. 양말.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 제품을 TMI. 고르셨나 봐요. 네. 지금도 얼굴에 지금 신고 있는 이 양말인데 너무 네. 마음에 들어가지고 추가로 구입. 이렇게 TMI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직구 많이 늘어나는 거. 지금 이렇게 만족할 정도로 네. 직구하는 이유. 아무리 제품이 만족스러워도 가격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만족하기 힘들겠죠. 그렇죠. 아마 직구가 이제 싸기 때문에 많이 하실 텐데요. 이건 아마 물가가 너무 오르기 때문에 맞아요. 이것도 관련이 있을 것 있죠. 같습니다. 관련이 네. 있죠.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요. 1년 전과 비교해서 3.7%나 뛰었습니다. 3.7%. 상승폭이 9년 11개월 만에 최대라고 해요.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물가가 많이 뛴 날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네. 휘발유와 경유 같은 이제 석유류 값이 35.5%나 올랐대요. 이건 뭐 다들 네. 체감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그리고 유류세 인하분이 반영되기 전 가격이니까 네, 그렇게 그렇죠. 비쌌던 거예요. 네. 그리고 농축수산물 물가도 7.6%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네. 가공식품,
개인 서비스 가격, 그리고 뭐 전월세가까지 올랐으니까요. 너무 많이 뭐 뛰었죠. 안 오른 게 없다. 안 오른 네. 거 딱 하나 있죠. 내 월급 빼곤 다 올랐다라고 내 월급 얘기하던데. 빼고 다 올랐다. 네. 지영훈 기자님 너무 사적 방송 하시는 듯 심은정 유튜브니까 좀 봐주십시오. 제가 공중파 방송할 때는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유튜브니까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하고 있으니까요. 좀 사적인 얘기를 해도 조금. 근데 예쁘게 이 말은 봐주십시오. 제가 너무 네. 공감해요. 마이크 송님, 양말은 국산이 짱인디. 그건 그래요. 제가 네. 이 이탈리아 양말을 산 이유는 길이 때문이에요. 아. 우리나라 양말들이 이렇게 무릎 아래까지 오는 것들이 디자인이 되게 한정되어 있는데 제가 무릎 아래까지 오는 이 긴 양말을 좀 겨울에 많이 또 TMI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통계청은요. 이 소비자 물가지수와 함께 생활 물가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게 생활 물가지수는 소비자들이 많이 사고 지출 비중이 높은 그 141개 품목으로만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의 민감도가 훨씬 높아서 우리가 이걸 체감 물가 지수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거는요. 아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3.7% 뛰었다 그랬잖아요. 네. 생활 물가 지수는 5.2%가 뛰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체감 물가는 훨씬 더 뛴 거죠. 이게 10년 3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부가 물가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선거도 코앞이잖아요. 그래서 작심을 하고 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를 부활시켰고요. 전국 지자체에 물가 종합 상황실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오늘 눈에 띈 낮 기사들 살펴봤고요. 8초 후에 윤효정 기자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시그널로 가겠습니다. 네, 과거로 돌아가는 시간 여행입니다. 오늘은 언제로 갑니까? 네, 오늘은 1994년 네. 12월 7일로 가보려고 합니다. 이날 또 한 번의 사실은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뭐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서울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가 이날 있었습니다. 네. 이날 오후 2시 50분쯤에 서울 아현동에 있는 가스 공급 기지가 폭발한 건데요. 가스 폭발이 가정에서만 일어나도 이 폭발이 엄청나게 그렇죠. 크잖아요. 프로판가스만 터져도 그렇죠. 엄청난데. 네. 근데 이게 도시가스 배관이 폭발한 거니까 뭐 정말 대형 폭탄이 터진 것 이상으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 충격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 폭발한 곳을 중심으로 네. 반경 300m 내에 있는 빌딩의 창문들이 수백 장이 깨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뭐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죠. 네. 당시에 뭐 불기둥이 50m 이상 솟았다고 하고요.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주변에 정말 순식간에 네. 불이 다 번지면서 12명이 숨지고 다친 사람도 49명이나 됐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주변으로 불길이 다 번졌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탄 전소된 건물이 75채. 그리고 부분적으로 파손된 건물이 70동. 차량도 100대 가까이 이게 소실이 됐습니다. 네. 당시 이 주변이 지금은 아현동 근처가 다 아파트 단지잖아요. 뉴타운이어서. 그때는 다 주택들이 많은 곳이었는데 집들이 이렇게 다 타다 보니까 555명의 이재민까지 이재민이. 네, 네. 이런 일로 이재민까지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거죠.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어땠는지 한번 보시고 자세한 얘기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도심 가스 폭발 대참사입니다. 오늘 낮 서울 마포구 아현동 대로변 지하에서 도시가스가 폭발해서 무려 5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일대가 대파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사고 현장 연결합니다. 윤도환 기자. 오늘 사고는 이곳 마포경찰서 건너편 서울 아현동 606번지 지하에 있는 가스관이 폭발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주민들은 사고 직전에 한국가스공업기술 직원 3명이 사고 현장에서 작업을 했고 폭발 직전에는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말했습니다. 가스가 폭발하면서 곧바로 주택가로 불길이 옮겨 붙었습니다. 이미 새어나온 가스가 순간적으로 폭발했기 때문에 불은 순식간에 가옥들을 태웠고 이 때문에 인명피해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불이 나자 주민들은 집에서 뛰쳐나와 긴급 대피했고 이곳 주택가는 일순간에 아비규환에 빠져들었습니다. 또 불은 마치 숨바꼭질을 하듯 이곳저곳에서 타올랐고 결국 40여 채의 집을 태웠습니다. 승용차도 17대가 탔습니다. 특히 도로 건너편에서도 불길이 번져 일부 가옥이 불에 탔고 이 지역 주변 대우전자 빌딩 대형 유리창과 상가의 유리창도 모두 파손됐습니다. 또 지나가던 버스와 승용차의 유리창도 깨졌습니다. 사고 신고를 받고 79대의 소방차와 2대의 소방 헬기가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계속 번지는 불과 지하철 공사로 인한 비좁은 도로 여건 때문에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이 꺼진 뒤에도 주택가에서는 유독성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왔고 사고 현장 주변은 매캐한 냄새와 연기가 뒤섞여서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화재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일부 주민들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가족들을 생각하며 불타는 집 옆에서 울부짖었습니다. 구조 작업이 시작되면서 무너진 집에 깔려있던 남자 한 명이 구출되기도 했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오후 늦게 집으로 돌아온 어린 학생들은 갑자기 집이 없어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네, 잿더미 속에서 타다 남은 가재 도구를 뒤적이는 사람들. 어느 전쟁터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어제 사고 현장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점점 굵어지는 빗방울과 함께 추위가 다시 몰려오고 있습니다. 불의에 참사를 당한 이재민들에게는 생애 가장 추운 두 번째 밤이 될 어둠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망자와 실종자 수는 모두 14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발굴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와 불에 탄 주변 건물 안에서 사망자가 더 발견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재산 피해는 완전히 불에 타거나 부서진 집이 55채, 반파된 집이 45채로 가옥만 100채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산산조각난 수만 장의 기와들은 피해 주민 대부분이 가난한 서민들이었음을 말없이 보여줍니다. 검찰과 경찰은 오늘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추정이 되는 밸브 점검 상황, 그리고 가스 누출 경보가 울려도 무려 40분이나 묵살했었던 그 배짱, 또 폭발 뒤에도 다시 30분이 지나고서야 가스 공급이 차단이 됐던 그 한심한 늑장, 모두 집중 수사 대상입니다. 통제소 직원들이 이처럼 경보에 둔감한 이유는 하루에 3,400번 이상 경보음이 울리기 때문입니다. 통제실 안의 원격 감시 모니터에는 가스 누출이나 각종 자동기기 작동으로 인해 평균 25초에 한 번꼴로 경보가 울리고 있습니다. 중앙통제소의 경보는 위험 등 비상사태를 알리는 경고라기보다는 각 기지에서 일어나는 수천 건의 일상 현황을 기록하는 기능인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통제소 직원들은 경보를 자연스러운 일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가 예견된 것이었고 인재였다 하는 증거가 또 드러났습니다. 아현동 가스기지 환풍기 구조 등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바로 지난달 일본 기술진에 의해 지적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 기술진은 먼저 이곳 아현 가스기지에 환풍기가 잘못 설치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가스가 셀 경우 지하기지에 가스가 고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 기술진은 또 아현 가스기지 배관 관통부에 녹이 슬어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가스안전공사도 문제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작년 12월 아현 가스기지에 대한 점검 작업을 벌인 결과 일본 기술진과는 달리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가스공사 측이 즉시 이 같은 점검 소견에 따라 조치를 취했더라면 사고는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스 설비는 나날이 늘고 있는데 전문 인력은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지식이 없는 청원 경찰이 관리하는 가스기지가 많아 문제입니다. 그나마 낮에만 근무할 뿐 밤이 되면 이 기지엔 아무도 상주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는 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점검 보수 인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가스설비 점검 관리업체인 한국가스기술공업 소속 기술 인력은 220명. 이 가운데 수도권 수십 개의 기지와 가스 관로를 관리하는 인력은 100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가스가 새니 작업을 중단하자는 아현동 가스기지 현장 기술자들의 요청을 묵살한 사실과 관련해서 관계자들이 사법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12월 50명의 사상자와 수백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낸 서울 아현동 가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들에 대해 각각 금고 2년 6월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골고루 다 겪었습니다. 이제는 어처구니 없는 대형 사고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완벽한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은 당국의 몫입니다. 근데 우리가 저런 사고 이 시간에 볼 때마다 네. 또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게 너무 안타깝지만 저 사고도 사실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 이런 얘기가 저때 나왔죠. 맞아요. 늘 그런데 가스공사 측은 가스가 새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당시에 보수 작업을 하던 중에 이 사고가 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자들이 모두 숨지셨어요. 네, 네. 네. 보수 작업하려면 당연히 도시가스 배관 밸브를 잠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동 밸브 잠그고 전동 밸브 잠그고 다 잠갔어요. 그럼 요 사이에 또 가스가 요 있겠죠. 안에 남아있던 거 그걸 빼고 했어야 네. 되는 거지. 이거를 할 때
퍼지 호스라고 해서 밸브 안에 남아있는 가스를 빼는 호스가 있대요. 네. 이걸 외부로 분출한 관인데 이걸 이용해서 밖으로 내보냈어야 되는데 가스 소량인데 뭐 하면서 관에 얼마나 있겠냐 이런 거죠. 이 호스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밖으로 내보냈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 부분이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당시 현장에 있던 분들이 다 이제 숨졌기 때문에 당시 이제 흔적으로 당시를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의견이 좀 엇갈린 부분이 있긴 했어요. 네네. 그런데 퍼지 호스가 작업 장소에서 한 5, 6m 정도 떨어진 곳에 사용하지 않은 채로 걸려 있었다. 이게 현장 검증에서 나타나서 호스를 사용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상한 거는 가스가 유출되면 경보음 같은 것도 울리지 않나요? 네, 물론이죠. 이게 가스가 유출되니까 중앙통제소에서 경보가 삐삐삐삐 이렇게 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만 주의를 했어도 됐는데 이게 중앙통제소는 워낙 경보가 많이 울리니까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울리니까 거기 무슨 일 있습니까? 네, 지금 가스 빼내고 있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스 빼내고 있는 거구나 하고 그냥 넘긴 거죠. 그러니까 막을 수 있었던 기회가 2번이나 있었던 거네요. 이게 계속 이게 쌓이고 해서 결국엔 이렇게 큰 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한성님이 오늘 효정 기자 왜 이렇게 가련해 보이죠 하셨는데 윤효정 기자가 립스틱을 새로 바르지 못하고 들어와서 입술이 좀 창백해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걸 가련해 보인다고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40년 살면서 가련해 보인다는 얘기를 처음 들은 것 같은데 한성님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머리를 풀어서 그렇다는 의견도 지금 채팅창에 등장했습니다. 그런가요? 사실 제가 오늘 좀 변화가 있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사내 분장실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는데 제가 직접 메이크업을 하면 가련해 보이는 걸로 우리 금요 프리데스크 너무 TMI 안 되겠어요? 네.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사고가 한 번 나면은 한 어느 정도 기간이라도 이런 거 재발되지 않게 굉장히 주의하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또 1년 만에 또 비슷한 사고 또 났어요. 보통 이렇게 뭐 하면 전면 점검 쫙 하고 뭐 하나가 터지면 그 관련해서는 굉장히 타이트해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사실 아현동 사고보다 더 컸어요. 아현동 사고가 1994년에 터지고 1995년에 대구 상인동 공사장에서 가스관 파손으로 인한 폭발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사망자만 101명, 부상자 200명 이상. 정말 큰 참사였죠. 더 안타까웠던 건 당시 이제 사고가 아침이라서 등교 시간이었어요. 대로변이었기 때문에 등교길에 있던 학생들이 중학생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바로 또 인근에 그때 중학교가 영남중학교라는 중학교가 있어가지고 당시 좀 피해가 컸었던. 근데 그 이외에도 사실 크고 작은 가스 폭발 사고는 계속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없어야 하지만 계속 가스를 쓰다 보면 이제 날 수밖에 없긴 한데 가스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가스 폭발은 한 번 나면 그 어떤 사고보다도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정말 뭐 사용하시는 분들도 관리하시는 분들도 정말 더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27년 전 그날로 돌아가 봤습니다. 네, 권희진의 세계는 시작하겠습니다. 권희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주 만입니다. 3주 만이 뵀는데 굉장히 오래 못 뵌 것 같아요. 왠지. 보고 싶으셨나 봐요. 그럼요. 보고 싶었습니다. 옆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벌서는 시간 같았다 그러십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요새 뭐 저한테 은근히 우크라이나에서 정말 전쟁 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관심이 왜 있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관심들이 은근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 얘기를 알려면 좀 역사적인 맥락을 좀 알아야 돼서 오늘은 조금 옛날 얘기 비슷하게 역사 얘기도 좀 곁들여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우크라이나가 지금 굉장히 좀 일촉즉발의 위기라고 하잖아요. 우크라이나의 동쪽 국경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러시아군 한 10만 명 정도가 지금 집결해 있다고 해요. 거기 뭐 특수부대를 포함해서 굉장히 정예병력하고 특이한 거는 옛소련 시절 이후 처음으로 한 3만 명 정도의 예비군들까지 동원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전면전에 준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우크라이나 둘러싸고 이제 러시아하고 서방 세계죠, 나토하고 미국 이런 나라 이 서방 세계와 러시아 간에 이제 지금 긴장이 좀 고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미국이 러시아
외교관들을 뭐 추방하기도 하고 러시아도 네. 미국 외교관들 추방하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자 이렇게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러시아가 야 근데 우리가 침공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야. 우리 전쟁 안 해. 오히려 니네가 위협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거는 그 너희 나토를 포함한 미국들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러시아는 정작 이렇게 부인하는데 미국에서는 전쟁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뭔가요? 그렇죠. 미국이 이렇게 보는 데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고 지금 상황이 있어요. 우선 미국이 볼 때는 푸틴이 야 우크라이나 우리가 침공한다고 해서 미국이 뭐 여기 개입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미국이 지금 대만 때문에 좀 신경 많이 쓰이잖아요. 네. 지금 대만에서 전면전 만약에 벌어지면 미국한테 결코 유리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거기를 뭐 다스리기도 거기를 뭐 대응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서 문제가 생기면 여기까지 올 여력이 없다. 미국의 직접적인 이익은 우크라이나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니네 감히 우리한테 개입하지 못할 거야라는 계산을 푸틴이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뭐 그런 실제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미국하고 뭐 대만하고 실제로 문제가 생기면 미국이 뭐 안보 공백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게다가 이제 유럽을 보면요. 유럽이 지금 에너지 위기 굉장히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가스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전기료가 막 몇 배 뛰고 이래서 뭐 난리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은 러시아한테 목매고 있어요.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가스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러시아가 가스를 공급을 해줘야지 이 전력난이 해소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러시아가 이 목줄을 쥐고 있는 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뭐 행동할 수가 없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2014년에 기억을 해보시면은 크림반도를 병합을 했잖아요. 러시아가. 근데 그때도 사실 아무런 일을 하지 못했어요.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러시아를 뭐 규탄하고 경제 제재하고 뭐 이랬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번에 우리가 행동을 하더라도 미국이 뭐 크게 개입하지는 못할 거야라는 판단을 이제 푸틴이 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전쟁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거고 또 국내 정치적으로도 푸틴한테는 이 우크라이나 문제 굉장히 중요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하는 게 시진핑이 대만 문제를 가지고 국내 정치 활용하는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다는 게 이제 미국 측의 시각이죠. 그러면 지금 시진핑이 대만 문제를 대응하는 걸 또 예로 드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크라이나도 러시아한테 그만큼이나 중요한 의미인가요? 그렇죠. 우크라이나는 사실 보면은 러시아의 뿌리나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사실 한 뿌리에서 나왔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뭐 지도가 보이시죠? 네. 자, 러시아의 기원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옛날에 세워졌던 그 키예프 공국인데 키예프 지금 우크라이나 저 위쪽으로 보면 키예프라는 도시 있죠. 저희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수도죠. 근데 이 키예프가 1240년에 몽골 제국이 침입을 해가지고 이제 쑥대밭이 됐어요. 네. 그래서 주민들이 동북부로 이주해서 건설한 데가 바로 모스크바예요. 러시아는 이 모스크바 그래서 이게 모스크바 공국이 되고요. 네. 이게 또 이제 러시아 제국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피터 대제가 이제 수도를 또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옮겼다가 다시 이제 그 볼셰비키가 다시 모스크바로 수도를 옮기게 되죠. 여튼 그래서 이제 키예프는 러시아 이제 뿌리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리고 18세기 이제 우크라이나를 병합을 하게 돼가지고 사실상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한 나라나 마찬가지고 또 뭐 우크라이나 아시다시피 또 옛 소련 연방에 속해 있었잖아요. 자 그러다 우크라이나가 91년에 소련 붕괴로 독립을 하는데 또 우크라이나 남쪽에 저 크림반도를 보면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데잖아요. 러시아 흑해함대의 기지가 있기도 하고요.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라서 러시아는 저 크림반도를 통해서 뭐 지중해로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유럽으로 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로는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이 통과하기도 하고요. 러시아가 유럽으로 향하는 뭐 관문 이런 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나 뭐 지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러시아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이렇게 중요해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상황이 된 그렇죠. 건가요? 이게 지금 핵심은 나토 여러분 아시겠죠?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예. 바르샤바 조약기구 옛 소련의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대항해서 이제 미국 주도로 만든 이 서유럽의 이제 이 방위 기구인데 이게 문제인데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가입하려고 자꾸 그러는 게 이제 문제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게 좀 뿌리가 깊어요. 좀 역사적으로 가보면 자 90년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했을 때 서독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독일이 통일된 뒤에도 우리가 독일 동쪽으로 그러니까 러시아 쪽으로는
나토가 영역 확장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소련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그런 약속이 있다면 우리가 뭐 물러서도 되겠네 그러고 그걸 명분으로 삼아서 동독에서 철수를 하죠. 군대가. 자, 미국도 그런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당시 소련한테 어느 정도의 이제 약속을 해준 거죠. 그 안보에 대해서. 자, 이때에 이 미국이랑 독일이 소련에게 이 약속을 할 때 이걸 지켜본 한 사람이 있었어요. 동독에서. 이 사람이 바로 당시 KGB 요원이었던 지금의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에요. 푸틴은 그러니까 그 상황을 쭉 보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 나토가 이 약속을 안 지켜요. 그래서 소련 붕괴 8년 뒤에 이 폴란드, 헝가리 뭐 이런 나라들이 동유럽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을 하고 2004년에도 또 가입을 하고 이러면서 예전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있던 나라들이 대거 나토로 가입을 하게 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나토는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이 주도를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서방 세계의 군사력이 자기들 코앞으로 턱 밑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걸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러니까 근데 우크라이나까지 이제 2000년대 중반에 나토 가입하겠다고 자꾸 그러고 우크라이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그러니까 이제 2008년에는 이제 러시아가 좀 행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조지아를 침공을 하고 2014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림반도를 병합하게 되죠. 크림반도도 또 러시아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러시아에 말하자면 뭐 발상지 비슷한 또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튼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또 이게 나토가 또 화가 날 거 아닙니까? 서방이 또 발끈하죠. 아니 어떻게 이게 무슨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말이야. 19세기에는 할 법한 짓을 21세기에 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2016년에 또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같은 발트 3국 아시죠? 여기에다가 또 군대를 배치를 하고 나토군을 배치하고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같은 그 동유럽 지역에다가도 또 나토군을 배치하고 자 이렇게 하면서 또 이후에는 야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에 무슨 일 생기면 나토가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위협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러시아가 뭐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거나 조지아를 침공한 거 이런 건 뭐 비판을 받을 만하지만 근데 러시아 지금 나토의 움직임을 보면 러시아가 좀 위협을 느낀 것도 뭐 일리는 있어 보여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뭐 순망치안이라고 해야 되나 입술이 없어지는 셈이고 바로 나토 국가 서방국하고 우크라이나가 국경을 맞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좋아할 리가 없죠. 당연히 그렇죠. 이 중요한 지역을. 자, 그 다음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한 이후에도 우크라이나가 또 점점 더 이제 위기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2014년 이후에 점점 더 나토에 가입하려는 의지를 또 강하게 표명을 해요. 그 2019년 5월에 이제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취임을 하는데 이 사람 원래 코미디언이었다고요. 맞아요. 이 사람이 원래 유명했던 게 그 고등학교 교사가 대통령이 되는 뭐 그런 뭐 드라마가 있었나 봐요. 그게 굉장히 히트를 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대통령이 됐다고 하는데 이 사람도 계속 지난 그 2014년부터 이 친서방 정권이 추진했던 그 친서방 정책 노선에 변화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EU에 가입을 하겠다, 또 나토에 가입하겠다 이걸 또 헌법에다가 명시를 하기까지 하죠. 그리고 지난 9월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제 나토 가입을 해달라고 또 나토 가입을 승인해달라고 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또 더 다급해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렇게 군사 대치까지 하면서 전쟁 직전 위기로까지 이제 몰고 가는 거고 이 왜 이러나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러시아의 최대 방어 전략은 뭐 넓은 영토라고 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나폴레옹이 예전에 러시아를 침공을 했다가 이 추운 겨울에 이 넓은 영토에서 막 헤매다가 또 막 패전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의 몰락이 시작이 됐잖아요. 히틀러도 또 독일의 히틀러도 러시아 침공했다가 추운 데서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고 이렇게 고생하다가 또 침공을 실패했죠. 그래서 옛 소련 시절에 보면은 모스크바와 나토 영향권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서독하고 모스크바의 거리가 한 1,800km 정도 됐다고 해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바람대로 이제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이게 한 500km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모스크바에서 500km 떨어진 데에 서방 세력이 진출하게 되는 거니까 러시아가 이거를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어쨌거나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렇지? 근데 이게 워낙에 이제 민감한 사안이고 저러다가 러시아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나토의 가입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재미있는 이야기 권희진의 세계는이었고요.
8조 후에 또 뉴스 프리데스크 큐시트 산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데스크 큐시트 미리 훑어보겠습니다. 톱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네. 뭐 톱블록은 다 예상하실 겁니다. 오프닝에서도 저희가 방역 패스 얘기 맨 처음 소식으로 전해드렸다시피 요즘 다시 관심이 매우 증폭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소식들이 7개 꼭지가 톱블록을 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오프닝에서랑은 좀 다른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강화되는 방역 수칙을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아주 자세히 전하고요. 이 조치로 과연 확산세를 잡을 수 있을지 진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 오미크론 변이가 그렇죠. 네. 뭐 대한민국 국민들의 최고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확진자 나온 인천 지역의 상황을 좀 살펴보고요. 이 오미크론 변이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지 해외 사례를 토대로 좀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 해외에서 나온 사례를 보니까 걸렸던 사람이 또 걸릴 확률 맞아요. 재감염 델타의 많다고. 3배래요. 네. 델타의 3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바이러스인지 좀 살펴보고 그리고 좀 우울한 소식인데 단기적 일상 회복으로 연말 대목의 훈풍을 좀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근데 이분들 다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분위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뭐 매일 신규 확진자 집계 수치 확인하는 게 무서울 정도입니다. 정도예요. 오늘 네. 오후 6시 기준으로는 신규 확진이 3,180명. 80명이네요. 줄지를 않네요, 진짜. 줄지 않네요. 3,000명 아래로 내려가질 않네요. 네. 오늘 뭐 코로나 소식은 본 방송에서 또 자세히 다뤄볼 네. 텐데 두 번째 블록 어떤 뉴스 있나요? 역시 이 오프닝에서도 우리가 두 번째 소식으로 대선 네. 소식을 전했잖아요. 이게 제가 그 오프닝에서 낮에 좀 눈에 띄는 뉴스 고르는 게 큐시트 안 보고 고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기자들이 네. 참 뉴스를 보는 눈은 비슷하구나라는 거를 매주 느끼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만나러 울산으로 갔습니다. 그 7시에 울주군의 한 불고기집에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배석한 가운데 3명이 저녁 식사를 할 거라고 하는데 7시에 만나기로 했었으니까 지금 만났나요? 있겠네요. 만나고 있나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뭐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소식도 전해드리는데 이번 주말에도 메타버스를 타고 2주 연속 호남으로 갑니다. 그만큼 호남이 이 후보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일 텐데 그 의미도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분석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전해주시죠. 네, 이거 단독 기사인데요. 뉴스데스크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뉴스가. 근데 단독 기사여서 내용을 제가 세세히 설명해드리기는 좀 어렵고 저 제목만큼만 일단 공개를 하겠습니다. 저거 꼭 보셔야 될 뉴스입니다. 두 꼭지로 준비되어 있는데 저 보도를 맡은 그 취재 기자들이 사건의 발생부터 경위 2,200쪽 분량의 재판 기록까지 다 꼼꼼하게 분석하고 취재했습니다. 검증했고요. 꼭 챙겨보셔야 할 만한 뉴스니까 저 제목을 기억하시고 잠시 후에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이게 늘 좋지 않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게 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그래도 따뜻한 세상이다라는 걸 보여줄 만한 기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연말에 이런 소식 정말 늘 반갑죠. 경남 진해 한 보육원에 한 여성이 1억 8천만 원을 몇 달 전에 기부를 했습니다. 정말 고액이네요. 기부를 하면서 그 꼭 조건을 하나 제시한 게 이름을 알리지만 말아달라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태인데 본인이 받았던 좋은 기억들을 이런 식으로라도 갚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덕분에 저 굉장히 오래된 보육원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0년 동안 손도 못 댔던 그 낙후된 시설을 고쳐서 이번 겨울은 좀 따뜻하고 편하게 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 보육원 관계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분의 생사는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지만 시한부 판정 받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너무나 감사드린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큐시트의 후반부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편성 시간 관계상 못 나갈 가능성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뉴스 많이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입니다. 기자들도 좋은 뉴스 전할 때 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이제 본방할 시간입니다. 네, 바람잡이는 물러가겠습니다. 본방 꼭 사수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